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점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X죠. 자, 점유는 물리적, 현실적 지배도 점유지만 사실상 지배만 해도 그걸 점유로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있던 판결인데 2012년도에 또 선고가 있었고 최근에 출제가 좀 다시 늘고 있어서 일단 보고 가시라고 실어놨습니다. 이 판결 자체는 이제 유치권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인데 유치권자가 명절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현관문에다가 열쇠 몇 개 잠궈놓고 지방에 뭐 멀리 부산이나 뭐 제주도 같은 데로 명절새로 갔다. 그러면 건물 안에 물리적 현실적으로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열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면은 점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점유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유치권이 소멸됐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X, 이렇게 되겠고요. 9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 자, 보존에 동그라미 좀 해 놓으시고, 이런 문제는 항상.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자, 이전받았다라고 추정을 해주려면 이전 등기를 하든가. 원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그 원문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았겠지라는 추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때쯤 넘겨받았겠지. 통상 뭐 이렇게 등기할 때 넘기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보존 등기 받은 걸로는 이걸로는 점유가 이전되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뭐 키워드만 잡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좀 쉬운 문제 개통들입니다. 그리고 10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손해보상하죠 우리 그 유상의 통행권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자, X예요. X인데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판결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걸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확실하게 X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도로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봅니다. 원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를 감경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지금까지 도로 얘기 안 나왔죠. 뒤에 단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정말 토시까지 정확히 외웠다면은 이거는 걱정도 할 게 없는 판례인데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두는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로가 있고 이 공공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도 있지만 붙어 있지 못한 땅, 맹지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막히고 뭐 절벽이 있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맹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갑은 참아줘야 되겠고 갑은 자기 땅이지만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손해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닥 생각 없이 읽어왔었는데 그냥 뭐 통행료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사실 법조문에는 손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상하라. 자, 그러면 갑의 손해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할 때에는 토지를 요만큼 지역을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갑이 입는 손해, 즉 저게 나대지인 걸 전제로 해서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거기를 내가 뭐 어떻게 다른 밭으로 일구고 싶어도 통행로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못하고 탐장 치고 싶어도 못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갑의 손해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주위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감경은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이용이 도로로 이용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도로를 뭐 몇 킬로미터 이상 빌리면은 얼마만 지불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갑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입는 손해를 보상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통행료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통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가 명동이다. 명동. 그죠? 뭐 전주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 어디입니까? 어? 신천리? 뭐 신시가지? 신시가지 한가운데 맹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신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땅은 폭이 뭐 한 3m, 요 거리가 한 15m, 20m만 되더라도 엄청나요, 금액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만 있다면 3m, 15m면 떡볶이집 5개는 충분히 생긴다고. 그러면은 임대료가 한 달에 막 몇백, 몇천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도로를 깔아놓고 도로니까 한 달에 5만 원만 내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사람이 굉장히 많고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명동같이 평당 막 몇천만 원씩 하는, 명동이 지금 평당 1억이 넘는 것 같던데. 근데 자, 그런 지역이면 단지 통행을 하는 것뿐인데 손해보상 금액이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의 손해가 그만큼이니까. 그죠? 그리고 시골에 그냥 뭐 소나 키우고 개나 뛰어다니는 그런 나대지라면 주위 상황을 고려해서 명동보다는 감액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도로니까 도로 사용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겠죠. 그래서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맹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안에 갇혀서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보시면 맹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맹지를 사람들이 잘 안 사려고 하고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받을 수 있으면 뭐해?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를 보상하다 보면은 오른쪽 맹지 가격은 땅값은 1억인데 손해보상 금액이 10억. 이럴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맹지를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을은 이게 통로로 쓰이는 거니까 통로가 도로니까 도로 임대료 정도만 지불을 하고 나는 그냥 오른쪽 맹지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손해만 보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도로 사용료만 내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갑이 보는 피해라는 걸 감안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저 통행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거지 저게 도로 사용료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만 두고 가도 조금 시험장 가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걸러내는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괜히 시험장 가서 통행권이니까 통행료면 도로지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시효 기간 중에 자신이 설정한 양도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문장이 좀 길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랑 좀 연결된 게 있어가지고 들어 정도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이점이 뭔지 좀 봐두셨다가 혹시 이게 이제 시험에 슬슬 딴 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준비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자, 옛날에 있던 판결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죠. 자, 그리고 원시 취득이 되게 되면 기존에 그 물건에 있던 제한이나 하자는 승계가 안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20년 중간에 있던 권리들은 싹 다 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그 점유 기간이 20년이 되면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죠. 자, 갑. 그리고 당장 소유권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 20년 순간에 발생이 돼가지고 그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결국은 을이 등기를 하면 이제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을 소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여기쯤에 A가 가등기를 걸었다. 가압류를 걸었다, 저당권을 걸었다, 뭘 걸었다 하더라도 다 똑같아. 20년 중간에 있는 제한이나 하자는 시효 취득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순간 말소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A의 가등기는 말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옛날부터 있던 판결이에요. 이게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니까 이렇게 한다. 20년 뒤의 것들은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20년 중간에 있는 것들은 원시 취득의 효과로서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판결인데 근데 자,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중간에 있는 거라 할지라도 말소를 못하는 게 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뭔지 보는데 이 판례가 사실 좀 약간 복잡해요. 이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을이 점유를 했어요. 그리고 을이 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데 등기를 을이 갖고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겠죠. 그죠? 근데 을은 지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등기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등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 등기는 이제 무효 등기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저런 일들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많이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책에는 되게 많아. 서류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간 놈, 뭐 상속받았는데 큰형님이 상속받은 걸 동생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허위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충분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요러고 20년이 간 거예요. 어쨌건 저 등기는 무효니까 당장 을이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기간이 이렇게 20년이 흘러가 버리면 점유 취득쇼가 완성돼 버리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을의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지만은 을이 갑을 상대로 점유 취득쇼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이 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 원래 있던 을의 등기는 지운다 할지라도 다시 또 등기를 받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소유권이 20년 동안 없었던 거지만 을이 점유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갑이 을을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등기가 을한테로 넘어오면서 관계는 정리가 돼버릴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있는데 근데 자 이제 이 중간 얘기를 해봅니다. 중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됐답니다. 양도담보권. 근데 이게 양도담보권인지 양도담보권 B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양도담보권인지 저당권인지 가등기인지 가압류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게 생겼을 때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원시취득을 하면은 저 중간에 있는 양도담보권 B의 양도담보권을 말소를 하는 게 가능한가? 아까 중간에 있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것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그림이랑 아래 그림이랑 뭐가 도대체 다른 거냐? 이 가등기 누가 줬어요, 이거? 이거 누가 설정한 거예요? 점유자가 가등기를 줄 수는 없을 테고. 등기 갖고 있는 얘가 줬겠죠? 갑이 A한테 설정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양도담보권은 누가 해준 거예요? 갑이 해준 거예요? 을이 해준 거예요? 을이 해줬겠지. 왜? 진짜 소유자는 갑이었지만 이 사람은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는 상태로 20년이나 흘러갔고 그러면 등기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양도담보권이라면 돈 빌리면서 소유권 전등기 해준 걸 말하는데 이걸 해줬을 리가 없겠고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도담보 설정자가 결국은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판례랑 아래 판례랑 차이점은 중간에 발생된 그 제한이나 부담에 해당하는 권리가 시효 취득자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건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건지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리고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대출 누가 받은 거야, 이거? 을이 받았겠지. 그죠? 을이 B한테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기가 등기 갖고 있던 부동산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점유 취득시 완성해서 소유권 취득한 건 취득한 거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설정해줬던 담보물건을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지우나? 그건 이상하잖아. 이건 지워야 되겠지.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내가 설정하지도 않은 가등기는 왜 따라오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우겠지만 내가 설정한 담보물건은 지워질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간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건 지워지잖아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양도담보 설정자. 그러니까 소유권 없이 등기만 갖고 있으면서 양도담보 설정을 해줬던 그 사람이 담보목적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이제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시효 기간 중에 자신이 설정한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자신이. 자, 누구 딴 사람이 설정한 게 아니라 지가 설정한 거. 지가 설정한 양도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시효 취득한 김에 아싸라게 깨끗하게 그냥 소유권 새로 한번 먹어보려고 했던 건데 담보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한 양도담보권은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두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막 적극적으로 많이 낸다는 신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봐두셨다가 저 두 개를 비교하는 판례들이 혹시 나온다는 낌새가 보이면은 그때 가서 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12번.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의 협의한 바에 따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이거 지금 재판상 분할한 거예요? 협의 분할한 거예요? 협의 분할했어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 처음에 협의 분할을 시도했었겠죠. 그게 원칙이니까. 그랬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법원에 갔겠죠. 그랬다가 법원에 가서 다시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협의를 확인하는 조정조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는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미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우리 시험에도 지금 분할이 출제가 될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게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할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12번 정도를 옛날에는 그냥 우리 뭐 협의 분할 등기해야 된다, 재판상 분할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냥 이것만 출제를 했었던 건데 기왕에 내는 김에 최신 판례로 낼 가능성 있는 거죠. 작년에 두 군데나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잘 챙겨 두셔야 되고 요거랑 그 밑에 있는 13번을 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에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깨지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분할 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자, 깨고 싶다는데 깨지지 말고 좀 있어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분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게 칠판을 좀 보시면 예전에 있던 판례에서 약간씩 좀 응용 버전으로 간 건데 자, 이 실제 판례의 공유자가 4명이던 판결이라서 4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갑, 을, 병, 정이 공유를 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유 토지에 관해서 이제 분할을 하자고 하면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 분할 청구하자고 하면 분할을 해야죠. 분할을 하다 보면은 제일 깔끔하기로는 금 딱딱 그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 갖는 거.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물 분할. 도로가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분할이 가능하겠죠. 가능할 테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분할 청구를 갑 혼자고 했다고 생각했을 때 갑 얘가 지금 분할 청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은 분할을 원하고 그리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유로 남겨놓는 식의 분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을, 병, 정은 공유로 남기고 분할을 청구한 사람만 잘라갖고 내보내는 이런 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협의 분할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갑한테 분할 청구해가지고 갑한테 다 주고 을병정한테는 전부 다 돈 주고 내보내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가격배상이라고 부르죠. 가격배상. 그리고 이렇게 아예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분할이 대금 분할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경매로 분할을 하면은 딱 요 대금 분할 현상이 벌어지죠. 경매해갖고 돈 나오면 배당 형식으로 돈 나눠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자, 일단 아까 위에 있던 거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공유자 중에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있으면 분할 안 한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분할 무조건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협의만 되면 말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던 협의가 성립되면 더 이상 재판하러 가면 안 되죠. 그 협의한 대로 끝내야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되니까 서로 도로변에 좋은 자리 가지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현물 분할이 안 되고 왼쪽에 도로가 있어버리면 서로 왼쪽 자리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현물 분할이 잘 안 되겠죠. 가격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모든 공유자들이 다 싫다고 이렇게는 하기 싫다고 그러고
서로 지가 갖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고 이러면 이제 재판하러 가요. 재판하러 갔는데 재판상 분할에 들어가면 판사는 이거 하면 안 되죠. 판사는 현물 분할해야 돼요. 현물 분할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이런 거 사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팍 그어버려도 되죠. 응? 도로 이쪽에 있으니까 도로변에 다 붙여드릴게. 자, 가로로 쪼개드릴 테니까 전부 다 볼링이나 치죠. 자, 이렇게 하는 거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현물 분할이 가능할 때는 경매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현물 분할을 해줘야 되고 현물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일부 공유자들이 공유를 원하면 그 사람들을 남겨놓는 식의 현물 분할도 해도 괜찮아요. 어쨌건 청구한 사람을 잘라내기는 했으니까. 그죠? 이런 판결들이 다 옛날부터 있던 판결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판결이 당사자가 협의가 안 돼갖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가로로 쪼개겠다고 한 거예요. 자, 협의도 안 돼가지고 법원이 나오고 일거리나 늘리고 귀찮은 게 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나 4주 후에 이렇게 할 거야. 잘 생각해. 했더니 애들이 알아서 협의 다 해갖고 와서 우리가 적당히 양보하고 할게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재판상 분할이 아니다. 협의 분할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만 분할 청구하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분할 청구를 한 사람이고 병하고 정하고는 분할 청구를 안 한 사람. 얘네들 되게 친해.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걸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놔도 되냐는 거예요. 갑, 을 공유, 병, 정 공유. 이거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갑하고 을하고 둘 다 분할 청구를 했는데 근데 갑하고 을은 공유가 안 깨졌어. 이거 뭐 지금 판사가 미팅 시키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한번 친하게 지내봐. 내가 붙여줄게. 방 하나 잡아줄 테니까 한번 밤새도록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실 이 공유가 깨지고 있는 건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갖고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자르든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뭘 어떻게 자르든 간에 갑하고 을하고는 갈라서게 해줘야지. 병하고 정하고는 분할을 원치 않으니까 병하고 정하고를 안 쪼개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분할 청구한 사람들은 다 쪼개줘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할을 청구한 사람들을 분할하지 않고 공유로 남기는 식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됩니까? 자,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막 서로 막 앙숙이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쪼개야지. 그죠? 쪼갰어. 근데 얘네들 둘이는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근데 얘들도 쪼개. 이거 됩니까? 이러면 안 돼. 왜? 아니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분할을 해버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할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공유로 남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무조건 나는 딱 떨어지는 게 좋아. 자대고 긋듯이 두부 썰듯이 나는 딱 4개로 나눌 거야.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공유관계에서 깨지지 않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공유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분할시켜서 잘라내도 안 됩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분할 청구한 사람을 공유관계에서 이탈시키면서 금을 가로로 긋든 세로로 긋든 그건 지 맘대로 해도 돼요. 딴 사람들 분할 원치 않는 사람들 공유로 남겨도 되고 뭐 그래도 되는데 자, 원치 않는 사람들 분할하거나 원하는 사람들 분할 안 해주고 이렇게 재판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정답으로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으로는 12번 같은 거 정답으로 쓸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거 정답으로 썼던 거니까. 근데 자, 13번 같은 거는 12번이 정답으로 나올 때 13번이 그 밑에 딱 나오면 그럼 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까. 우리는 둘 다 공부를 하고 가면 아 이렇게 하더라. 그 알고만 있어도 12번은 객관식에 내기가 딱 좋은 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 이거 O로든 X로든 내기가 좋아요. 근데 13번은 뭐 정답으로 가는 것보다는 함정용으로 쓰는 게 굉장히 용이할 부분입니다. 안 해보고 가면은 판사가 지 맘대로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부분이라서 자,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14번, 15번이 또 올해 시험에 되게 좋은 부분인데
14번은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얼추 맞추더라고요. 근데 15번은 지금 보면 맞출 수 있어도 시험장 가서 처음 만났다면 좀 휘청휘청 할 겁니다. 자, 14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중 일부를 지급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예요. 없다예요. 자, 결국 그래서 연체된 기간이 2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 청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임대차는 차임 2기분 연체하면 해지가 되죠. 뭐 물론 상가는 3기입니다만. 그러면 월세를 2달치를 안 내고 있다가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2달치를 다 지급한 게 아니라 한 달치만 지급을 했어. 근데 집주인이 그걸 수령을 하더라고. 그래서 월세 안 낸 거 딱 한 달치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 똑같은 원리예요. 2년분 연체를 처음에 했더라도 일부를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2년분이 안 되는 연체만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당장은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원리의 어떤 기본은 땅 주인이 수령을 했다는 데 기본이 있습니다. 지가 수령을 했잖아. 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상권자가 좀 똑똑한 애인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있고 지료약정을 했는데 2년이 되도록 지료 연체를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되죠, 그죠? 자, 충분히 소멸 청구가 됩니다.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료약정 한 게 자, 뭐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자, 그럼 이제 총 200만 원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년분 지료 연체를 했다는 거는. 자, 200만 원 연체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가서 얼마든지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었는데 한 요 정도 시점쯤에 가서 일부를 지급을 했다. 그리고 일부 지급을 했더니 갑이 수령을 하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게 한 130만 원어치 연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분 지료 연체가 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소멸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소멸 청구할 거였다면 갑은 그 일부 지급되는 돈을 수령하지 말았어야지. 내보낼 거였으면 처음에 요거 한 70만 원 들고 왔을 때 딱 들고 왔을 때 을이 70만 원 들고 와서 아직 내가 200만 원 다 준비 못했고 일단 70만 원 들고 왔으니까 일단 요거 받고 좀 기다려줘 라고 했을 때 갑은 장난해? 응? 장난해? 200만 원이나 연체해놓고 70만 원 먹고 기다리라고 장난하냐고. 돈 다 안 갖고 오면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랬어야지. 줄 때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 좀 더 기다리면은 나머지 130만 원도 올 거라고 기대하고 을을 내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제가 볼 때는 을이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2년분만 모면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건물이 다 낡아 빠져갖고 자동으로 때려 부셔야 될 시기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190만 원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자, 200만 원 찰라 그러면 또 한 10만 원 지급하고, 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떠나면서 200만 원 띄어먹고 날르겠지, 아마. 하는 집 보면은. 근데, 갑이 좀 어리석었어요. 당장 눈앞에 돈 70만 원을 탐내다가, 사실은 제가 갑이었으면 70만 원 들고 찾아왔을 때, 장난해? 내가 이거 소멸 청구하면 너는 손해가 지금 몇 억이야. 왜? 건물 부숴야 되잖아. 지상권 소멸 청구 되는 순간 너 건물 부숴야 돼. 건물 철거 비용이랑 건물 매매 대금이랑 그 철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랑 다 네 부담이야. 그럼 너는 최소한 손해 금액이 몇 억이라고. 근데 지금 70만 원 갖고 퉁을 치자고? 장난하냐? 이러겠지. 적어도 200만 원 깔끔히 들고 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참아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 이미 2년 연체가 지나갔기 때문에 200만 원 다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진상하듯이 해도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상황인데 돈 70만 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장난하냐고 그러겠지. 근데 갑은 또 눈앞에 돈이 탐나고 그걸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연체가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멸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갑이 을이 좀 더 똑똑한 거예요. 이게 법을 배워가지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멍청하게 거기서 또 돈 준다고 또 70만 원이면은 백 하나 사야지 이럴 때가 아니고 70만 원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했어야지. 그걸 분명히.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건 2년치가 안 되니까 소멸 청구 안 될 겁니다. 자, 15번.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요거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자, 이거 옵니다. 자, 일단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분묘기지권에 지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 예? 근데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될 때에는 지료가 필수 요소가 아니지만은 분묘기지권도 얼마든지 지료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료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약정을 하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하나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되지가 않는 건데 제사 지낼 때까지는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고. 근데 이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돈 안 내는 애예요. 돈 안 내는 애면은 내쫓아야지. 분묘고 건물이고 간에 내쫓아야 돼 지금. 그리고 뭐 전후에 걸쳐 2년분 쎄한데 뭐 이거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었는데 요러면 또 실수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3개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 내놓으면 들어만 두고 가도 견딜만한 건데 이게 그냥 들어가면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골랐는데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비교 판례들이랑 한꺼번에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판례가 있죠.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2년분 지료연체 걸리게 되면 소멸 청구를 당하게 되는데 지료연체 2년분에 걸리게 되면 근데 뭐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면 소멸 청구가 안 된다 그 판례는 중간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지료 2년분 연체 있었을 때에는 사람 바뀌는 순간 이 지료라는 게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의 연체 이력이 다 사라지면서 당장은 소멸 청구가 안 된다. 이렇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 연체가 2년분이 되었을 때 한해서 이렇게 2년분 지료 연체 이렇게 걸렸을 때 한해서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 시험에 지상권의 소멸 청구, 지료 연체 관련해서 출제가 된 판례 중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판례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비교 판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나란히 제가 써드렸던 게 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고 법정지상권은 이게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지료를 정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료 지급은 의무입니다. 근데 처음에 지료 금액을 모르니까 지료를 계속해서 안 내고 있다가 자 2년이 됐는데 중간에 지료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지료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안 낸 기간이 2년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소멸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소멸 청구 되죠. 아까 위에 요 판례에서 소멸 청구가 당장은 안 된다 했던 이유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채권적 계약은 사람 바뀌면 다시 카운트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했던 거고 여기서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소멸 청구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비교 판례로 알려드렸던 거고 출제는 물론 위에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 그러면 15번은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아래 거지.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법정지상권 판례랑 좀 다른 거라면 법정지상권 자리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다른 게 들어갔다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갔다는 건데 근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긴 하지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지료를 당연히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약정을 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성질상 2년분 지료 연체 걸렸을 때 소멸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이라는 건 아까도 해봤지만은 그건 사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연체를 다시 카운트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례들을 좀 짬뽕해가지고 이것도 소멸 청구가 된다는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그럼 똑같네. 이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도 똑같네. 그럼 되지. 아직 판례가 나온 건 아니지만 땅 주인 바뀌면 아마 연체카운트 다시 시작할걸? 똑같이?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걸 해보지 않고 시험장 들어갔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쓸데없이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 상황까지 좀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분묘를 썼다가 20년이 흘러서 시효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땅에 아예 분묘기지권 설정하자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계약으로 생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듯이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아버지 묘 썼어. 근데 토지를 팔면서 분묘를 철거할 수도 있었던 거지만 매수인하고 매매대금 다 조율을 해가지고 분묘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소유 토지에 갑의 분묘가 남았습니다. 자, 이건 마치 관습법상 법정신상권 생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매매기타 사유로 인해서 달라졌고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분묘기지권이 생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자가 갑이겠죠? 갑 플러스 지류에 관한 약정도 한 겁니다. 땅 팔면서 분묘를 그대로 두기로 재산은 지내셔야 되니까 묘는 철거 안 할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지류 약정을 한 거예요. 약정을 했는데 약정을 해놓고도 지급을 안 한 거죠. 저라는 거고, 갑은 당연히 분묘 지료를 덜 내고 싶겠죠. 을은 지료를 더 받고 싶을 테고. 그래서 금액에 관한 분쟁이 생겨가지고 판사가 요 정도면 되겠는데요 라고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을은 판결에 불만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계속 안 낸 거지. 바보같이. 얘처럼이라도 했어야지. 일단 2년 꽉 차지 않게 1년 11개월치까지만 안 내고 계속 간 보고 있었어야지. 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2년분을 안 내버리니까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돈도 안 내고 있으면 당연히 쫓겨납니다. 이제는 2년치 아니라 20년치 지료를 성급으로 들고 가도 쫓겨나게 생겼어. 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는 건 소송을 3년 이상 했다는 소리예요. 3년 동안 을이랑 갑이랑 소송했는데 둘이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이제는 2년치 지료 갖고는 대화가 안 될걸? 멍청한 인간이지. 멍청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자,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그대로 묘체 다 철거당하는 겁니다. 이거다. 판사가 얼마 지급하라 그러면은 딱 군소리 없이 지급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연체를 계속해버리면 2년 차에는 그냥 쫓겨납니다. 이거는 분묘라고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 자, 그래서 꼭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생고집 피우던 놈들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그게 또 시험에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14번 15번 같은 건 들어두고 가기만 해도 시험장에서 갑자기 나와도 견딜만은 할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16번. 자, 토지와 함께 공동분자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면 법정신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이거 인정되는 사안이죠? 자, 인정이 안 되는 그림으로 가려면은 비교 판례처럼 나가야 돼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신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자, 비교 판례에 있는 건 옛날부터 있던 판결이죠. 그 판결이 한번 또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라면 그 비교 판례 그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은 이러한 법리는 집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 부분과 대지 지분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 집합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건물이 집합 건물은 아니었던 판례였고 이번에 나온 판례는 똑같은데 건물이 집합 건물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집합 건물이라는 말이 언급이 있더라도 그냥 똑같아. 이렇게 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고 시험장 가서 집합 건물 얘기 나왔다고 뭔가 있겠지 이러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라고. 예. 그리고 자, 작년에 그리고
뭐 재작년에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이미 시험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이 소위 철거후 재건축 뭐 이런 판례들이 지금 출제에 굉장히 유력할 전망입니다. 뭐 백선자료 나갈 때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법정지상권 판례는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제가 그림을 다 그려도 자리가 부족해요. 그죠? 우리 그 해봤었잖아. 3, 4월 달에. 그죠?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전부 다 가지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거 몇 개로 좀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판례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16번 관련 세트, 17번 관련 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따가 좀 이따 뒤에 가서 19번 관련 세트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16번 관련 세트라고 하면 칠판 보세요. 그냥 이거. 뭐 필기하지 마시고. 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을 한번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는데 토지가 경매가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이렇게 되면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죠. 이거 인정해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만 비교해 본 다음에 이것만 갖춰지면은 딱 하나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법정지상권 366조는 인정을 해주죠. 요것만 보면 돼. 대신에 좀 조심할 것은 저당권자 예상을 하던 게 옛날 건물 기준으로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존속기간 같은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집이 초가집이고 새로 지은 집은 경과한 건물 이러면 이제 15년만 인정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제일 오래된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판결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고 위에랑 똑같은 일 벌어져가지고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뭐 제가 이 건물은 항상 이렇게 그리죠. 서로 다른 건물이랑 좀 티를 나게 하려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이때 요거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는 판례고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딱 하나밖에 없는 판례 이겠죠. 딱 하나밖에 없는 판례인데 이걸 이제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저당권자가 양쪽에 설정을 했으니까 양쪽에서 우선 면제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져 갖고 배당금이 없어져도 참았던 이유는 토지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옛날 건물하고 다른 건물이 생기는 바람에 건물에서 배당은 못 받게 돼버렸는데 땅값은 또 떨어졌다. 그러면 A가 배당도 다 못 받는 상태로 법정지상권이 생겨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나오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우리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366조에서는 예외적인 딱 하나밖에 없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데 안 되는 유일한 판례였던 거고 제 작년도 말 사실상 올해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 해도 다를 건 없다. 집합 건물이라 해도 그런다고 해도 다를 건 없다. 즉 갑 이외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있고 막 이러더라도 A가 피해보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를 게 없다. 이런 판결이 이제 나와 준 거고요. 집합 건물은 그럼 거의 뭐 시험에서 언급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읽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재작년에 또 이런 판결이 있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때 공동저당 설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부순 건 아닌데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등기부상으로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져 있었을 때 토지가 경매가 되면서 을한테로 넘어가면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주겠노라. 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기 때문에 A는 건부감가 발생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판례랑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토지 건물에서 우선매제권을 갖고 있었다가 당장은 토지에서만 우선매제를 받았겠지만 등기부상으로만 멸실되어 있는 건 얼마든지 회복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또 경매를 하면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을 테고 배당 부족 현상의 문제는 안 생기니까 공동저당이라고 해도 뭐 억울할 건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자, 요 세 개가 항상 비교가 돼야 한다고 제가 항상 필기를 같이 해드리죠. 그리고
이해를 못해갖고 그냥 외울 양이면 공동저당 설정 후 철거 후 신축까지 외우라. 왜?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공동저당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철거 후 신축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런 거지. 단순저당이었다면 철거 후 신축도 괜찮았었고 공동저당이었더라도 부수고 다시 짓지만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근데 그 두 개가 짬뽕되면서 이게 배당 부족 현상이 벌어지니까 인정이 안 되는 판례라서 외우려면 키워드를 공동저당 설정 후 철거 후 신축된 경우로 외워주는 게 더 낫겠고요. 그리고 자 지금 올해 거의 올해죠. 작년 말이니까 집합 건물로 지어졌을 때도 차이는 없다. 똑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두 가지가 다 아직 출제가 안 된 집합 건물 얘기하고 뭐 이 마지막 판례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판례는 이미 작년에 두 군데나 나오기 시작한 이런 판례라면은 준비하고 있다 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거를 문제로 올렸는데 다른 시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게 22회 때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집합 건물 얘기는 없던 시절인데 집합 건물로 꼬시게 될 거예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또 애들이 흔들리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견뎌내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17번 세트도 그래요. 자, 건물 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맞죠? 자, 키워드는 자, 건물이 공유일 때는 웬만큼 막 인정해줘도 괜찮죠. 토지 공유일 때가 문제지 건물 공유일 땐 괜찮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법무사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14년도에 또 나오고 지금 이런 상태라서 우리 시험에도 나올 때가 돼 가고요. 요것도 좀 제가 세트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건물이 공유일 때는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고 그중 한 사람의 소유의 토지 거기에 뭐 이 판례만 놓고 보면은 저당권 그랬다가 경매 이렇게 되면 366조 얘기니까 설정 당시 적어도 지분 범위 내에서 동일인 소유였다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철거 특약도 없고 뭐 그렇다면은 이거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주고 자 을하고 상의도 없이 법정지상권이 생겨버려도 을은 혜택을 보는 거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인정을 해줘도 괜찮겠다. 근데 만약 토지가 공유인 그림이라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 자 위에랑 아래랑은 그냥 위아래가 뒤집힌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도 건물이 팔리거나 지분이 양도가 되거나 그 어떤 경우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건물 팔 때에도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될 테고 지분 양도할 때에도 을의 동의는 받지 않고 진행될 텐데 이런 상태로 토지의 지상권이 빵 생겨버리면 을은 앞으로 30년간 사용도 못하는 이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 공유 토지에 지상권 생길 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법리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토지 공유랑 건물 공유랑은 얘기가 완전히 반대예요. 단 토지 공유 사안에서도 되는 게 하나 있죠.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 위에 똑같이 갑의 건물이 있었다가 뭐가 되면 공유물 분할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가 쪼개졌다. 이렇게 되면 지분 범위내에서 동일하다가 딱 요 자리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별다른 특약이 없고 분할은 전원 참여하에 하는 일이니까 이러면 그러면 이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줘도 을은 앞으로 30년간 토지 사용을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지가 내린 결정이니까 할 말 없죠 이거는. 그래서 자 토지 공유일 때는 분할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싹 다 안 되는 걸로. 건물 공유일 때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뭐 매매인지 경매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피해 볼 사람 없으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 구별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법무사랑 사법시험에서 이 위에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 중요하고요. 비교 판례 본다고 생각했을 때 토지 공유에서는 분할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토지도 공유고 건물도 공유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응? 토지도 공유고 건물도 공유야.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지어져 있다가 갑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게 경매가 되면서 병과 을의 공유로 경매로 갑 지분이 병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병과 을의 공유 토지에 갑과 을의 공유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법정시상권 인정해 줄 건가요? 안 해줄 건가요? 인정 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마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거 인정 안 해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건물 공유인 건 고려사항이 아니야. 저건 그죠?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물 공유인 건 고려사항이 아니야. 어차피 별 피해 안 주니까. 그렇지만 토지 공유인 건 분할 아니고는 안 돼. 이 원리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건물이 공유인 건 무시하고 풀어도 되는데 토지가 공유인 건 이건 분할 아니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해주게 되면 혹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병이야 뭐 지가 경락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을은 또 가만히 있다가 토지에 지상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분할이 아니고서야 지금 갑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되고 그게 경매돼서 갑자기 공유자가 병으로 바뀌는 거 을의 허락 전혀 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이것도 을의 동의 없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도 을의 동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근데 토지에 지상권 생겨봐. 이건 화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밑에 문제예요. 밑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할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 목적으로 하는 그 저당권 설정됐다가 경매로 제3자가 그 지분 취득하게 될 경우 법정시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 토지도 지금 공유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상권 생기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번 같은 거는 바로 시험에 내도 괜찮아요. 바로 시험에 내도 괜찮은 게 옛날에 있던 판례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 정도이긴 한데 근데 토지도 공유, 건물도 공유 그러면은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돼. 건물이 공유다라는 걸 내가 반영을 많이 해줘야 되나? 토지가 공유다라는 걸 반영을 많이 해줘. 근데 차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 틀려도 내가 합격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볼 때에는 건물 공유인 건 상관없잖아라는 판단이 들지만 시험장 가서는 안 해본 걸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용기가 쉽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해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 진짜 3개 다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거 철거 신축 얘기 하나나 2개 나오겠지. 공유 얘기도 다 나오진 않겠지만 하나 2개 나오겠지. 그렇게 해갖고 오지선도 어떻게든 꾸려내겠지. 그리고 정답은 이 중에 하나 걸려줘라. 그러면 칠판 한 바닥 다 외우지 않아도 내가 붙어는 볼 테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19번부터 보겠습니다.